계약 일주일 남았네요. 이 문학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좀 합시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성적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냥 전달 받기로 이제 원장쌤이 나한테 반을 맡기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내가 반을 맡게 됐잖아. 원래는 A타임 다른 수업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이걸 하게 됐는데 딱 전달받은 건 하나였어요. 얘들 잘한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내 누구야? 오케이. 그럼 너는 오케이. 예? 합격. 나머지 방금 했거든 뒤에. 저요? 너요. 잘한대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뭐 괜찮지. 그러니까 제가 내가 딱 들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들은 거 없고요. 그냥 잘한다 이거였어요. 좀 한다, 좀 친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알겠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문학이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 2학년 이후부터 이제 딱 세 과목을 치게 됩니다. 국어를 맞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이요. 이 세 개 중에서 변수가 제일 많은 과목이 문학입니다, 여러분들. 문학은요, 국어를 못하는 애도 시험을 잘 칠 수 있어요. 내 얘기 했나? 안 했었나? 국어를 못하는 애도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원래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이 예술작품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예술작품이나 그거를 그냥 한글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식으로 그냥 생판 모르는 지문으로 전부 다 시험을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진짜 피지컬이야. 그건 자기 실력이야. 맞죠? 근데 학교는 다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근데 독서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뭐 외우려고 해봤자 선지 보면 다 무너져. 안 돼요. 근데 문학은요, 그냥 미친 듯이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국어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2학년 올라가면. 그래서 독서는요, 좀 하다가 포기하는 애들 생길 겁니다. 문법은 그냥 시작할 때부터 포기하는 애들 있을걸. 1학년 때 저기 문법 하면서 좀 치가 떨렸던 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면 2학년 문법을 언제 치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치나? 과목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관심 없어? 이제 이번에 문학하니까 독서 작문 아니면 이제 화법 언어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맞죠? 2학년 2학기 때 하든 3학년 1학기 때 하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위에 선배 기준으로는 3학년 때 합니다. 지금 보니까 3학년 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문학은 잘 안 생겨. 왜냐면 좀 해볼만 하거든요. 본문 그냥 학교에서 주는 거 그냥 뭔가 이 프린트랑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달달달달 외우면 좀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학원에서 선생님의 역량이 제일 좀 드러나기 힘든 파트가 오히려 문학이야. 내신에서는. 모고나 수능에서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아. 마치 무슨 과목 같냐면 그냥 뭐 정치, 법 이런 것처럼 그냥 닥치고 외우는 과목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옛날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문장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몇 번 해설을 받으면 되지. 근데 그런 건 인터넷에 쳐도 다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번 문학은요 아마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다른 평소에 국어에 시간 들이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야 좀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치고 올라가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야. 미친 듯이 했을 때 충분히 그냥 진짜 그냥 막 모고 치면 100점 맞는데도 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문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학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장간의 유혹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오늘 또 넣어놨어. 지난번에 모의고사 할 거 이거는 내신이고 좀 다를 거거든.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제 생각하고 질문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가끔씩 몇몇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아예 뭐 수록된 적이 없거나 주변 학교에서 친 적이 없어가지고 자료 자체가 없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냥 학교에서 한 거를 그냥 달달 외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얘기해줘봐야 어차피 내가 얘기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하기 위한 연습들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기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 수업 시간에 듣는 거 말고 스스로 시간을 개인적으로 국어에 좀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 문법이랑 독서는 딴 데서 시간 안 써도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만 문학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잘 치면 다른 애도 잘 칠 거거든. 그러니까 걔보다 더 잘 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니까.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초록바람의 전원이라고 합니다. 전원이 뭔데요? 일단 언이 뭐야? 말이죠, 말. 그러면 전원이니까 뭐겠어? 전해주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전하는 말 또는 전해주는 말. 맞죠? 자, 그러니까 바람이 초록색이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초록 색깔의 바람이 전해주는 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래서 바람이 뭔가 나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볼게요. 본문부터. 본문 다 보고 나서 정보를 좀 볼게요. 뒷동산 청솔 잎을 빗질해 주던 바람이. 자, 지금 문장의 주어가 뭐야? 바람입니다. 바람. 맞죠? 자, 얘가 바람이고요. 얘는 지금 바람을 뭐 해주고 있어? 문장이. 수식해주는 문장이잖아. 맞죠? 그러면 바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뒷동산에 있는 청솔잎, 솔잎들을 이렇게 쓸어주는 이 바람이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뭐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자, 바람이 무엇을 들었어? 지금 이게 서술어잖아. 무엇을 들은 거야? 얘가 목적어고, 소나무가 뭐라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바람이 소나무가 뭐라 하는 그 소리를 뭐 했다고요? 지금 들었다고요. 바람이 소나무의 말을 들었더니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 이게 여러분들 하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그거 했다 하자. 야 그거 했다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치 약간 구어체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래서 구어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전달해 준다? 어떤 장면이나 모습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말투입니다. 달려갔다고 했다라고 하면 안 느껴지는 말투가 느껴지는 거야. 맞죠? 자, 다음 강변이 어디로 바람이 어디로 이동했어?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나무의 속삭임을 들었고요.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뭐 했냐면요.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자, 이 속삭임을 누구에게 전달한 거야? 미루나무에게 전달한 겁니다. 전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 초록 바람의 전원이겠지. 뭔진 몰라 그 전원 내용이.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어서 강물 위에 짤랑짤랑 구슬알을 쏟아냈답니다. 자, 강물 위에 쏟아냈대요. 다음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제 누구보다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에 구슬땀을 씻어 올리는 이제 누구를 찾아갔느냐?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하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루나무에서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간 거야? 여인으로 넘어간 거야. 누가 넘어갔는데? 바람이 넘어갔어. 바람이 주어니까. 바람이 솔나무한테 이야기를 듣고 미루나무한테 들렀다가 지금 여인한테 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었어? 김 매는 게 뭔데요?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왔잖아.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는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고 하자. 자,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이거 누구 고개야? 여인의 고개입니다. 끄덕끄덕.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초록바람 기준으로요. 얘가 일단은 소나무가 먼저죠. 여기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거야? 미루나무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어떤 여인한테 가는 거야. 말은 누구한테 들었어? 소나무한테 들었어. 그거를 전하고 전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봐. 이 자연물에서 누구에게로? 인간에게로 내용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인간이 뭐 했습니까? 끄덕끄덕 했잖아.
그러면 반응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감했다, 소통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왜? 들었고 끄덕끄덕 했으니까 반응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소나무, 미루나무, 여인을 거치면서 자연물에서 인간에게로 지금 뭔가가 전달됐습니다. 교감했어요. 끄덕끄덕 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다음 이형 볼게요. 아무렴은 어떤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자, 지금 산, 강, 들, 마을 왜 이렇게 나열될까요? 이게 전부 뭔데? 바람이 실제로 갔던 공간들인 거야. 이 바람의 공간들인 거야. 한 초록으로 짙어지는, 그러니까 한 초록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의 초록색으로 짙어진다 이 말이야. 왜 하나의 초록색으로 짙어진다는 말을 했을까요? 어디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거야? 소나무한테서 시작했기 때문인 거야.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뭐해? 푸르리거든. 미루나무는 언제만 푸를까요? 날씨가 좋을 때, 그러니까 날이 풀리고 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푸르러지겠지. 그래서 그 푸른 기운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미루나무 거쳐서 누구에게 온 거야 지금? 여인에게로 온 거라고. 인간에게 온 거라고. 저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타고 인간에게까지 왔다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초록색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짙어져 가는 거야. 왜? 아까 여인 받아서 뭐 했는데? 끄덕끄덕 했잖아.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진짜 초록색이 된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럼 여인이 뭘 가졌다고 하면 될까요? 생명력, 생기, 활기를 얻었다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연물에서 인간으로 오면서 인간은 무엇을 받게 된 거야? 생명력, 어떤 활기,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된 거겠죠. 인간이 전달받으면서. 그래서 모두 하나의 초록이라고. 한 초록이라고. 다 똑같은 초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랑 자연물이라는 존재는 전부 뭐가 되어 있는 관계? 조화가 이루어진 관계야. 날이 따뜻해지면서 5월이 되면서 소나무는 원래 푸르렀고 미루나무는 이제 푸르러졌고 이야기를 들은 여인도 이제 푸르러질 거야. 그 푸르름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 생명력이나 활기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다 하나의 초록으로 짙어가는 그 5월도 청청한 날에, 아주 맑은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한목청 다 씻는 날에, 이 날이 다 어떤 날인데? 이 초록바람이 전달된 이 5월의 아주 맑은 날이겠지. 맞죠? 그날 바람이 불어오는 걸 지금 초록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제 이 세상을 전부 뭘로 뒤덮을 거기 때문에, 초록으로 뒤덮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초록바람의 전원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 조화롭게 만드는 전원인 거야. 조화롭게 만드는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전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옆에 시장 전개의 특징과 화자의 발견을 좀 살펴보자면, 자, 지금 요거는요, 이 공간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죠? 자, 공간을 이동하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맞죠? 자, 다음. 산과 들과 마을이 모두 초록으로 짙어진 모습. 그걸 바탕으로, 자, 바람의 전원을 줬다 보니까 어느샌가 산과 들과 마을이 전부 뭐가 되어버렸다? 하나의 초록이 되었다라는 걸 뭐 한 거야?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원래 뭐만 하고 있었어? 초록 바람이 했던 그 전원만 따라가고 있었거든. 따라가다 보니까 온 세상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의 초록이 됐다고요. 자, 다음 표현상의 특징은 스스로 읽어보세요. 아마 납득이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끝이구나. 학습할 돈이 없구나. 오케이. 미스터 방인데 원래 다음 건 미스터 방을 일단 안 할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미스터방 할 때 여러분들 거의 전문 다 했지. 맨 앞에 이제 그 저기 백주사가 찾아가가지고 술 먹자고 하는데 이 방산복이 꺼드렁피고 이래가지고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 집안이 막 진사하던 집안이고 벼슬 하던 집안인데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놈이 막 싸가지 없게 하는 막 그런 내용 혹시 나와 있었어? 앞부분에? 그럼 뒷부분만 있었어? 그 저기 뭐냐 택시에서 내리는데 만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해가지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술 먹다가 양차다 빽 뱉었는데 그 S 소리 얼굴에 맞는 거 그거는 했어? 그럼 뒷부분만 했네? 오케이. 자 그럼 60페이지 아까 준 그 두꺼운 거 좀 봅시다. 두꺼운 거 자 이것도 본문 바로 볼게요. 61페이지겠구나.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좀 합쳐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대장간의 유혹이었고 내용은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행부터 보면요 한꺼번에 싸게 사서 내다버리는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플라스틱 물건의 속성이라고 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시에서 파란 하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꺼운 거 가지고 있죠? 나눠준 거 오케이. 자 그래서 파란 하늘이라고 하면은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 안에서 그냥 파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특별히 우리가 명시를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플라스틱 물건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야? 플라스틱의 물건의 속성은 이건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한꺼번에 싸고 사서 망가지면 마저 내다버립니다. 그게 플라스틱 물건이야. 맞죠?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를 뭐 하고 싶어? 저항하고 싶어. 내가 그걸 느낄 때마다.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어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털보의 대장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뭐야? 얘네도 대비되는 거지. 맞죠? 찾아가고 싶대요. 풀무실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부터 숫돌에 가라. 요게 바로 뭔데? 이 낫을 만드는 과정이죠. 과정. 근데 마찬가지로 얘랑 대조되는 게 바로 뭔데?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버리는 거. 미안합니다. 저 위로 가야 되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는 거. 풀무실로 이글거리는 게 만드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대조적입니다. 과정도.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물건의 반대말이 뭡니까? 시퍼런 무쇠 낫이죠. 시퍼런 무쇠 낫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향하는 대상이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쌤이 요거 물어봤었죠.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이게 만약에 내신이었다면 뭐라고 필기했을 거라고? 노력, 정성 이렇게 필기했을 거라고. 기억나죠? 자 그래서 땀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게 바로 뭐야? 이 무쇠낫의 속성이야. 속성. 자 다음 꼬부랑 호미가 됐다고요. 자 꼬부랑 호미는 시퍼런 무쇠낫이랑 똑같겠다. 그쵸? 자 그래서 시퍼런 무쇠낫과 꼬부랑 호미는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거야. 다음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답니다. 그러면 이 대장간 벽도 뭐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공간입니다.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야. 거기에 걸려있고 싶다고요. 자 다음 지난번에 이 부분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부끄러워지고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반성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이야.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해우소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절에 있는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합니다. 자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이 부끄러운 거거든. 그 다음에 이 똥덩이랑 똑같은 시어가 또 뭐 있는데 플라스틱 물건.
다 뭔데요? 본래적 가치를 잃은 존재들입니다. 본래적 가치가 없어요, 얘네 둘 다.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딘가가 어디라고 했어? 대장간이라고. 그럼 왜 걸려있고 싶은데? 본래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이 시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대비를 통한 전개가 핵심입니다. 대비를 통한 전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속성이다, 그쵸?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플라스틱 물건은 무가치한 거, 그 다음에 무쇠나 꾸미는 가치 있는 거,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로 공간의 대비도 드러납니다. 왜? 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얘는 뭔데요? 사라졌잖아. 맞죠?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이제 본래적 가치를 지니거나 본래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현실 비판으로도 갈 수 있겠죠. 표현상의 특징은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너와 나만의 시간을 뒤에 하겠습니다. 얘는 소설이라서 다 못해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거든요. 뒤에 넘어가서 희곡을 보겠습니다. 파수꾼 78페이지. 파수꾼은 안 했죠, 1학년 때. 맞죠? 자, 이거 봅시다. 일단은 장르가 뭐야? 희곡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무대, 연극이죠.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 현재형의 문학입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극이 진행되어 있어요. 뭐 해설자의 말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 전개는 주로 뭐로 이루어집니까? 지시문과 대사를 통해서 전개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연극에요 누가 나올 거냐면 해설자가 나올 거거든. 해설자를 보고 서술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해설자. 서술자가 없는 게 희곡의 특징이야. 자, 다음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언제 처음 배웠는지 압니까? 상징? 비유와 상징이라는 단원이 있었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참고로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가르쳐봐가지고 여러분들 학년마다 무슨 단원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천재교과서, 천재노교과서에는 아마 윤동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가는 길, 뭐 내일도 가는 길, 뭐 그게 천재박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또 다른 천재교과서에 뭐가 있었냐면 오우가라고 있었어요. 오우가 5 친구들 자연에 뭐 대나무, 달빛, 소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자연물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나오면서 비유와 상징을 배우는데, 자, 상징의 뜻이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게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적지 마세요. 이거는 상징은요 원래
추상적 대상을요. 자,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추상적 대상을요, 여러분들 꼭 어떤 대상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또는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상황 하나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서사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상징한다 그러면 책상을 딴 걸로 바꾸면 돼. 또는 저 사람을 상징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원숭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도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그러면 하나만 상징을 뭔가 이제 바꾼 건데요, 그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 구조 전체 이런 것들도 전부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우화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아는 우화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읽었던 여우와 두루미 이런 것들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여우는 이 긴 이거 호리병에 든 거 먹고 싶은데 입이 짧아가지고 못 먹는데, 두루미는 입이 길어가지고 막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우의 욕심을 풍자한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왜 여우가 그런 것도 있잖아. 지나가면서 저 포도를 보는데 저 포도를 내가 따먹을 수가 없어서 저 포도를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거는 신포도일 거야. 따도 어차피 먹을 수 없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저 대상의 가치를 완전 매도하고 깎아내리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부정적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심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건 신포도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건들지 않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우화라고 하는 게 전부 뭐야? 동물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 근데 실제로 동물들이 그렇냐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우화가 바로 뭐냐면요, 이 세상의 구조를 동물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구조 자체가 상징 체계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화에 담겨 있는 그런 상징 체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생기게 되는 권력 관계가 하나 있는데 이 권력 관계가 되게 좀 나쁜 거야.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그게 예를 들어서 신화처럼 만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들이 나와. 또는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은 다 알레고리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제우스가 있진 않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어떤 동물들의 이야기로 하나 만들었어. 그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 A라는 동물이 너무 나빠가지고 막 욕을 해. 근데 사실은 이 A라는 동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사람이랑 너무 닮아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떠올려요? 이 사회를 떠올릴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연극은요, 파수꾼들의 이야기인데 자세히 읽고 생각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1970년대 한 6, 70년대? 사회가 좀 드러납니다. 1970년에 여러분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니구나, 70년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970년부터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잖아.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을요, 군대식으로 다 바꾼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전 국민을 마치 무슨 군대에 있는 사람처럼 다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독재니까 위에서 명령 내리면 무조건 해야 돼. 국회의원들은 다 해산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혹시 1970년대 포스터 중에 본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 1970년대를 대표하는 포스터. 반공입니다, 반공.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을 심어주는 거야, 어릴 때부터. 북한이 또 우리에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자꾸 뭐 하는 거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의 정치 체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무엇에 대응해야 되는데 언제 넘어올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야? 반공교육 시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 사람들이 다 이 북한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단결되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겠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없애고 싶을까? 아니면 그 공포를 더 키우고 싶을까? 공포를 더 키우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실제로 간첩도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간첩 넘어오다가 간첩을 실제로 잡아. 그러면 신문에 막 대서특필하는 거야. 지금도 사실 간첩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문에 나오니? 안 나와요. 왜? 우리 안전하게 이미 살고 있잖아. 괜히 그런 얘기 나오면 사람들 불안만 더 커진다고. 맞죠? 근데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을 일부러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왜? 정치 체제 자체가 이미 독재라고 하는 이 이상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아, 이 독재 체제 덕분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첩 잡았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하면서 뉴스에 대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 정부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 반공정책이었죠,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사회의 모습들이 살이 아니고 대놓고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자가 있는데 이 해설자가 나중에 누구로 바뀌냐면요, 촌장으로 바뀝니다. 이 마을의 장이야. 그리고 파수꾼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입니다. 파수꾼 가나다. 자, 볼게요. 해설자가 일단은 설명부터 합니다.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들을 막 설명해 줍니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살고 있는데 동네가 황야야. 1위 때의 내습을 알리는. 자, 그러니까 이 황야에 살고 있는 이 마을은요, 항상 뭐가 찾아오느냐? 1위 때가 찾아온다는 거야. 이 마을에. 자, 그래서 그 습격을 알리는 망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망보려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요, 하늘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서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거래요.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꺼먼 그림자로만 보인대요.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 와서 저 망루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파수꾼들, 그러니까 파수꾼이 한 명은 아니었겠죠. 죽으면 또 있고. 자, 또 다른 파수꾼들, 우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게 하는 거야? 자, 저 망루 위에 파수꾼이 있는데 저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전설적인 파수꾼이야. 근데 그 파수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있었어. 나는 아버지한테 들었고, 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근데 지금 저 망루 위에 있는 파수꾼은 우리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도 이 파수꾼의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망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망루 위에 파수꾼이 1위 때를 발견했다 외치면 그들은 양철북을 막 두드립니다. 그 소리는 황야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달되고, 그런 주민들은 1위 때의 내습에 대항할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1위 때는 무척 교활하죠. 그들의 습격이 탄로날 걸 알아채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습격이 탄로난 걸 알아채면 뒤로 물러난다는 거야. 이게 1위 때의 성질. 자, 그러고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러한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저기서부터 이리 때가 온다라고 소리를 내면 또 다른 파수꾼이 북을 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뭐야? 다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리 때가 갔다라고 하면 뭐야? 일상생활 해요. 그러다가 또 이리 때가 온다 하면 또 긴장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맞죠? 자, 줄거리 볼게요. 망루 위에 있는 파수꾼 가가 이리 때가 온다고 소리치면요. 가가 소리칩니다. 망루 아래에 있는 파수꾼 나는요. 양철북을 칩니다. 파수꾼 다는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서 이리 때가 온다는 외침에 겁을 먹어서 북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엎드리기에 바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리 때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치는 일도 많대요. 그럼 피해도 있다는 거잖아. 맞죠? 자, 어느 흰 구름만 있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파수꾼 다는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망루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만 있는 황야를 향해서 파수꾼 가가 이리 때가 온다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가가 뭐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파수꾼 다가. 그래서 충격에 빠진 파수꾼 다는요. 촌장에게 이리 때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자였던 사람이 촌장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검은 옷차림에 예심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대요.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파수꾼 나입니다. 촌장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촌장이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던 곳이라는 거야. 그때는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었고 망루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나는 딸기에만 열중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봐봐. 저 황야가 있어요. 저기에는 언제 이리들이 찾아올지 몰라. 근데 이 촌장은 뭐 하러 갔대요? 거기에 딸기 따러 간답니다. 그럼 이리 때가 오면 죽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거기에 딸기를 따러 간다고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답니다. 이 편지가 뭔데? 이 다의 편지죠. 그래서 이곳을 찾아온 겁니다. 나아가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촌장이 아주 오랫동안 해먹었다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자,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 덫에 이리가 치여 있습니다. 이리는 없잖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여기 파수꾼 나가 있는데 촌장은 파수꾼 다랑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를 멀리 보내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기 이리가 치여있다. 좀 치워달라. 이리요? 어느 쪽이요? 저쪽이요. 저쪽 찔레 넝쿨 미치던가요? 드디어 붙잡는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리를. 자, 그래서 파수꾼 나는 퇴장하고요. 편지를 꺼내서 다한테 보여줍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 보면 이거 안 넘겨도 되는데 페이지를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수고하시는 군요라고 해서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정중한 태도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위선적인 이 촌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말투가 뭐로 바뀌냐면 80페이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보이니? 이거 네가 보낸 거냐? 라고 하면서 말투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가 네 촌장님. 그러니까 촌장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어법이다. 반어법.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사실 하나도 안 고맙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그 편지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었습니다.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편지 운반인이 중간에 편지를 뜯어봐가지고 몰래 지금 온 마을 사람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한테. 자,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던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뭐야? 마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촌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을 불청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겁주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야. 하수꾼 다를 심장 벌렁벌렁거리게. 그러니까 다가 물어봅니다.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자, 딸기 아까부터 동그라미 쳤죠 여러분들. 이 딸기가 바로 뭐냐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딸기는 어떤 사람만 딸 수 있을까요? 1이 때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 딸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딸기는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갑자기 단어 이익. 왜냐면 언제 1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저 망루 바깥으로 나가서 딸기를 따온다? 이거는 1위가 없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촌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1위가 없다는 걸 아는 건 누구일까요? 파수꾼 가.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파수꾼 가, 촌장, 그리고 파수꾼 다. 이렇게 세 명이야. 누구는 몰라. 파수꾼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서 저 멀리 보낸 거 아니야. 저기 1위가 죽어있다고 치워달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전체에서 1위 때가 없다는 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3명이야. 그래서 촌장이 다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회유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랑 딸기 따러 가고 싶다고. 이해되죠? 자, 나는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1위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자, 1위 때를 주의하라는 게 결국은 뭐야? 공포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공포를 주는 그 메시지 바로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는 거야. 왜? 그 공포가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니까 우리끼리 따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가 얘기합니다. 촌장님은 1위가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가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난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이 누구야? 나죠, 나. 나는 진실을 모르니까. 파수꾼 나.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1위 때가 몰려온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헛된 두려움이라고. 그게 거짓인지 아는 순간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공포는 전부 두려움이었던 거야. 거짓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1970년대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을 좀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포의 상황이요, 남과 북 모두 권력자에게 좋았습니다. 왜? 둘 다 독재하고 있었잖아. 당시에 김일성, 박정희 대통령 서로가 서로의 나라를 악마화하고 적이라고 막 강하게 교육하면 서로 민족끼리 뭐 하는 거야? 똘똘 뭉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걸 이용하고요. 박정희도 그걸 이용했습니다. 서로 윈윈한 거지. 실제로 전쟁은 안 일어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 어떤 정치 현실이 지금 풍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촌장이 얘기합니다. 얘야, 1위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게 뭐야?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1위에게 물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너는 뭐하다? 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자,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1위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단결했지.
자, 그 다음 나는 질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거짓말 하나로 무엇을 얻었어? 안전을 얻었고 단결을 얻었고 질서를 얻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뭔데? 이 합리화의 근거인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저 충직한 파수꾼 또 누군데? 나지. 진실을 모르니까.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국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대요. 봐봐봐. 실제로는 헛된 일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야. 그런데 이 촌장의 계변 속에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헛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마을에 질서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거라는 거야. 나는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뭔데? 진실이죠, 진실. 왜냐하면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진실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뭐야? 저 위에서 네모 표시되어 있던 안전, 단결, 질서죠.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질서가 있었는데 네가 진실을 밝히는 순간 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거야. 왜? 헛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가지고 망치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부수고 싸우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는 무너져 버릴 거야. 너는 이렇게 모든 걸 헛되고 싶지 않게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가 물어봅니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흰 구름은 자유인데 진정한 자유겠죠.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제 언론도 철폐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진정한 자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진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자, 이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답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 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사실 우습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는 좀 강압적인 말투였거든. 야, 너 이렇게 돼. 네가 진짜 진실 밝히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겁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느냐? 좀 이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자, 사실 우습기도 해. 1위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또 인정하죠. 황야에 가득 끼워놓고 마을에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부터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대요.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어. 뭐라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줄 알지만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필요악이라고 하죠. 악은 맞는데 지금 없으면 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걸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변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1위 때가 있다는 이 거짓말이 필요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그러니까 촌장이 그래 외치마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 이젠 됐어요. 근데 촌장이 얘기해요. 그러나 잘 될까? 허공에 뜬 그것, 이게 이제 구름이다, 그쵸?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1위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름보다 1위 때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